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음, 그 한판 승부 다 보셨나요? 와, 정말 한동훈 대표의 그 능력은, 그 매력은 어디까지인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걸 갖다가 제가 뭐 안 볼 수가 없어갖고, 그걸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장수범님, CBS 한판승부 보고 왔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기레드 이렇더라. 아직 시작 전이네요. 예, 안리아님, 한판승부 시청하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저도 그거 보느라고 조금,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오늘. 근데, 정말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예. 아, 여러분,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 한판 승부를 보고. 예. 정말. 제가 사실 그 한동훈 같은 좀 이렇게 천재성이 있는 분들,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한 20년 이상 컨설팅 하면서. 그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좀 천재성 있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제가 한동훈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더 이해가 갑니다. 예, 오늘 또 그 방송을 듣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라 방송 24년 9월 17일 방송. 범죄당 10월 대란 현실화 가능성 크다. 그 이유와 범죄당의 대응 전략. 예.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이걸 약간 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오늘 추석을 맞이하여서 여러분께 한번 방송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루에 한 번은 기억합시다. 한동훈 지지하는 개혁세력 찐우파 유튜버 채널이 있고 한동훈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구분해서 봅시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렇더라 방송 24년 9월 17일 방송 범죄당 10월 대란 현실화 가능성 크다. 그 이와 범죄당의 대응 전략.
그 여러분 뭐 다들 그 보셨겠죠? 오늘 아주 이게 큰 화두가 됐어요. 이건 뭐 뉴스에서도 할 정도로 채널의 뉴스 도중에도 한동훈의 플레이리스트 오늘 CBS에서 1시간 동안 한다. 그거를 갖다가 할 정도로 또 뭐 그렇게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 뭐 한참 좀 뭐 의료대란 때문에 어수선하고 그런데 뭐 그런 걸 갖다가 지금 하는 게 좀 적절하냐 뭐 이런 질문을 갖다 했는데 마침 정광재 대변인이 패널로 나왔었어요. 그래 정광재 대변인 얘기가 뭐냐면 그게 이미 선약이 돼 있던 스케줄이랍니다. 그 이제 녹화 방송을 한 거잖아요. 이거 오늘 한 게 아니라 그 찍었던 걸 오늘 이제 한 것뿐이지 그 녹화 스케줄이 이미 오래전부터 선약이 돼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그렇게 취소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정치인하고 연예인은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물론 다른 점도 있지만 굉장히 비슷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데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우리가 흔히 정치인은 그걸 갖다 지지율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그 연예인은 그냥 인기라고 표현을 하고 근데 뭐 지지율이나 인기나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어쨌든 좋아하는 거 좋아해 갖고 이쪽 찍고 좋아해 갖고 이쪽 광팬이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기억해 그러니까 악플이 다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야. 그냥 무관심한 거보다 아무것도 안 달리는 거보다 그냥 칭찬하는 글이면 더 좋겠지만 그냥 악플이 달려도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항상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나의 뭐라 그러나 뭐 팬이나 또 나의 지지자나 뭐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악플도 좋다. 이런 게 정치인하고 연예인의 공통점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가 어제 설명드린 대로 정말 잘 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1시간 방송을 갖다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뭐 CBS에서 뭐 김현정은 모르겠어요. 김현정이 이제 간판 거라고 그랬죠. CBS 간판. 근데 요즘은 이제 박재홍이 많이 이렇게 치고 올라와 갖고 꽤 그래도 박재홍의 레퍼런스를 많이 이렇게 해 갖고 그 뉴스 보도하는 게 꽤 많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오늘도 얘기할 거지만 홍준표 얘기를 갖다 좀 할 거거든요. 그 홍준표가 어디 나와서 한 얘기냐? 그 레퍼런스를 갖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홍준표가 나와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 자꾸 그래갖고 뭐 박재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새 또 CBS에 굉장히 양대 산맥이 된 거죠. 후발주자지만 이제 양대 산맥이 된 건데 제가 오늘 그 방송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박재홍의 그 표정과 그 놀람 와, 한동훈 정말 웬만한 DJ보다 더 전문가 아닙니까? 어설픈 DJ보다 훨씬 박식하고 훨씬 똑똑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음악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는 게 많고 또 젊었을 때 뭐 홍대 무슨 뭐 어디 뭐 음악 듣는데 뭐 그런데 가갖고 뭐 했다는 게 정말 그 박재홍도 깜짝 거기 아세요? 뭐 이럴 정도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한 한동훈 대표다.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한번 예언 하나 할게요. 앞으로 CBS가 비록 좌파 언론이지만 김현정은 한동훈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까대도 박재홍은 앞으로는 한동훈을 갖다가 적극적으로는 못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박재홍이 완전히 한동훈 팬이 된 듯한 그런 느낌? 예. 그래서 뭐 CBS가 원래 뭐 좌파 본산이니까 거기서 뭐 한동훈을 좋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한동훈을 갖다가 이렇게 무식하게 막 이렇게 찍어 누르는 그런 방송은 못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께서 또 보신 그 소감을 적어 줬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예, 아이자님, 한판 승부 시청하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잎클로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잎클로버님.
한판 승부에 빠져버렸습니다. 예. 정말 저도 빠졌습니다. 큰 에너지였고 행복했습니다. 야 정말 그 한동훈의 정말 새로운 모습을 우리한테 전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정말 새로운 모습을 그리고 오늘 그 복장이 굉장히 캐주얼하잖아요. 그 설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은 오늘 내가 봉사를 하고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바로 오느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녹화할 때 얘기겠죠. 그죠? 그게 오늘 생방송한 게 아니라 녹화 방송이니까. 그래 갖고 "봉사하고 오느라고 복장이 좀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그 방송을 한 거죠. 어느 당대표한테 이런 고급진 프로그램 선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기존의 그러니까 이게 물갈이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대 교체가. 그러니까 한동훈 스타일의 젊은 층의 그런 생각이 젊은 나이가 젊은 거보다는 생각이 젊은 나이로 따지면 이준석이 더 젊잖아 한동훈보다. 근데 이준석은 또 완전 노땅이잖아. 완전 그거 아닙니까? 생각이 수구 보수 수구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좀 '세대 교체가 전반적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이 저도 방송 보고 왔어요. '한동훈이 그렇게 감성적인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냉철한 검색을 하셨을까?' 예. 싶으네요. 그러니 한동훈이 항상 주위의 민심을 항상 돌보는 것 같아요. 이 방송 덕인지 몰라도 한동훈의 위도우니 멤버도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한동영 TV도 구독자가 많이 느셨더군요. 축하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반짝반짝님. 다 여러분께서 주위에 이렇게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 한 덕분에 구독자는 이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신혜님이 한동훈 대표님 감동이었습니다. 한판 승부 방송 고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이 최고다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건강이 최고다님.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준비하는 와중에도 그걸 안 볼 수가 없어 갖고 그걸 갖다가 인제 1 시간 동안 보고 딱 느낌이 '와 이거를 갖다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잠시 후에 8시 부터 왜 그 한통령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한통령 방송에 그 썸네일을 갖다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와 이건 정말 기념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 기록에 제가 방송을 갖다가 역사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 기록에 남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잠시 후 8시 부터 한통령 방송의 썸네일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빠져드는 한동훈의 매력." 정말 제가 오늘 또 팍 빠졌습니다, 한동훈한테. "10월 결전을 위한 태풍 전야의 고요. 한동훈의 플레이리스트." 그래서 그 오른쪽 거는 한동훈의 플레이리스트 그 홍보 사진이고요.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오늘 방송한 그거를 인제 캡처한 건데 박재홍하고 한동훈하고 그다음에 그 처음에 틀어 준 곡이 뭐야 Way Down the Hall이라는 거잖아요. 예 탐 월츠의. 그래서 고 장면을 하나 캡처를 해 갖고 그렇게 썸네일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정말 예. 제가 자세한 얘기는 8시 시에 한통령 방송에서 또 자세한 얘기는 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하고 뭐 똑같게 그렇게 느꼈으리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이거를 그러니까 유튜버를 보면 그 옆에 그 채창을 같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와 채창이 읽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책글을 써 갖고 그냥 쑥쑥 올라가는데 와 정말 한동훈의 그 인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실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예.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건강이 최고다 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방송하다가 제가 3주 동안 서울에 그러니까 인제 이 추석을 맞이해 갖고 28 일까지 서울에 있습니다. 반짝반짝 작을만님 한동훈은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정치인이라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동훈은 뭐 60이 되건 70이건 그 분위기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예, 때묻지 않은 그 분위기. 음. 크레센도 제이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판 승부 한 대표 음악 선곡에 의미가 더해진 것 같아요. 예, 그맨 마지막 곡이 그래도 저희가 정치이니까 좀 정치 색깔의 곡을 갖다가 마지막 곡을 틀겠다. 그러니까 정말 한동훈 천재야. 그 곡을 갖다가 선곡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생각을 하고, 그 천재적인 머리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 건강이 최고다님. 내 생에 한 대표님 같이 진정성 있는 정치인 본 적은 예,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네잎클로버님, 이렇더라도 100만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100만, 정말 100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통령 채널도 150만 해갖고 김어준하고 한번 맞짱. 오늘도 제가 김어준 얘기를 좀 할 텐데, 김어준이 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예, 매일매일 가만히 있는 적이 없어요. 건강이 최고다님, 저도 봤어요. 박혜숙님, 다방면에 천재 한동훈 시청하고 왔습니다. 한동훈 매력 좋아요. 예, 정말 그 마성의 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예, 정말 한동훈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한동훈 알면 알수록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음악에 대한 그 조예도 그렇게 깊을 수가 있죠? 정말 대단해요. 예. 자, 그 제가 인제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얘기는 한통령 방송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아 여러분, 제가 어제 방송할 때 제가 좀 이렇게 그 뭐야, 어제 그 영상 있잖아요. 영상에다가는 거기다가 댓글로 약간 교정 걸 써 놨는데, 제가 기사를 갖다가 좀 읽으면서 약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다나 웰던, 이 사람이 코-체어맨이라고 했잖아요, 디즈니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ABC하고 관계는 디즈니사가 모회사고, 그다음에 ABC 방송국이 자회사다. 그러니까 같은 계열의 회사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그 디즈니 엔터에 이 사람이 한 10년 정도 일을 했다고. 코-체어맨이라는 거는 이사장, 그 보드 멤버 중에 장을 갖다가 이제 체어맨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얘기가 제가 약간 착각을 했는데, 이 다나 웰든이 내부 고발자가 아닙니다.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이 다나 웰든의 스토리는, 다나 웰든하고 여기 보면 해리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ABC 방송국이 굉장히 이렇게 친하다. 친하다는 거를 갖다가 알려준. 그러니까 해리스하고 ABC 방송국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쪽 그 여자 그 앵커 진행자 마더레이터하고 하는데, 여자 진행자하고는 또 학교 선후배인 관계고 해리스하고. 그래서 지금 그 이슈가 뭐죠? 지금 이슈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미리 그 뭐야, 대선 후보 토론을 하기 전에 ABC에서 예상 질문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거다라는 걸 갖다가 미리 흘렸다. 그쪽에 넘겨줘, 해리스 쪽에 넘겨줘. 그 넘겨주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예. 그런 얘기를 갖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내부 고발자, 이거 지금 공증해 갖고 뭐 하원 의장한테도 보내고 자기한테도 보내고 어떤 그 법적인 증거 증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해 갖고, 여기 보면은 그 위슬블라워 이렇게 해 갖고 내부 고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속보로 뜬 게. 이 내부 고발자는 아직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까만 걸로 이렇게 지우고. 그래서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약간 좀 착각을 해 갖고, 제가 그걸 이미 그 뭐야, 그 어제 한 방송에 밑에 댓글로다가 교정한다고 제가 설명을 해 놨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방송을 들으시니까 제가 그걸 갖다 교정한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는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걸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같이 진행했던 그 여자 그 진행자 있잖아요. 여자 진행자는 그렇게 스스로 인정을 했다고 그랬죠. 뭐야, 트럼프한테만 팩트 체크를 하기로 하고 해리스한테는 팩트 체크를 안 하기로 미리 약속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마 이거는 ABC가 방송국 허가권을 갖다가 취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도 무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각종 언론에서 일요일 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기도, 2차 암살 기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1차 암살 때 총알이 이렇게 귀를 스치고 해서 귀에서 피가 나면서 경호원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게 이제 1차 암살의 장면이고, 그리고 이번 일요일 날 있었던 거는 골프장에서 1차는 연설 중에 저격을 한 거고, 2차는 이제 일요일 날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가깝답니다. 오늘 이렇게 지도를 그려서 보여주는데, 집하고 이 골프장이 트럼프 소유의 골프장인데, 살고 있는 집하고 15분 거리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 날 와갖고 골프를 이렇게 치고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홀, 두 번째 홀 이렇게 돌아가는데 5번 홀, 5번 홀에서 치고서 6번 홀로 가는데 미리 경호원들이 그러니까 한 홀 앞서서 경호를 갖다가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다행히 앞서간 경호원 중에 하나가 AK 총의 어떤 총신 있잖아요. 이게 삐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좀 긴 총이니까. 총신을 보고 그래서 발사를 했다. 한 6발을 발사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놓고 도망쳤다. 이렇게 해 갖고 여기 보면은 골프장 경계에서 고프로도 이렇게 해 갖고 나의 저격 장면을 갖다가 하고, 그런데 이게 오늘 또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아슬아슬했던 게 AK 소총이라는 게요. 거리가 400m랍니다. 그러니까 400m 안으로 들어와야 정확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 갖고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트럼프가 이제 걸어오면서 400m 안으로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직전에 바로 직전에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경호원이 발견을 해서 총격을 해서 그냥 도망쳐 가다가 잡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암살 시도는 바이든 해리스의 언사 때문이다. 바이든 해리스는 통합의 지도자로 여겨지지만 실상은 미국 파괴하고 싶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바이든 해리스를 암살의 원인으로 그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게 뭐냐?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이제 장관이 되는데 어떤 장관이냐? 돈을 제대로,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제대로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를 갖다가 이렇게 감시하고 체크하는 그런 장관을 갖다가 하고 싶다. 그렇게 갖고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되면 일론 머스크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되겠죠. 근데 이거 또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게 X 아닙니까? 트위터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얼마에 이걸 인수를 했느냐? 58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달러로 환산을 이렇게 해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 X를 갖다가 산 금액이 58조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자는 부자입니다. 자, 뭐라고 썼느냐? 그리고 아무도 바이든 카멜라를 암살하지, 왜 트럼프만 자꾸 죽이려고 하고 아무도 바이든 카멜라에 대해서 뭐 총을 쏘거나 암살하려고 이건 없는데 왜 사람들이 트럼프를 죽이고 싶어 하나? 음, 이런 얘기를 쓰다가 이게 논란이 커지다 삭제를 했다고 그러네요, 스스로가. 그리고 이제 뭐 농담이었다. 내가 배운 교훈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웃었다고 해서 꼭 재미있는 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 갖고 인제 이 경호가 또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일론 머스크의 경호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화장실 갈 때도 왜 세계 제일의 부자니까. 전 세계에서 1위 부자니까 미니 비밀 경호국을 연상케 하는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있다. 이게 뉴욕 타임스에서 이런 보도를 했답니다. 화장실 갈 때도 20 명의 군 출신의 경호 인력이 함께 화장실도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15 년부터 2018 년까지 경호비를 월 평균 145,000달러. 145,000달러면은 이게 그 얼마죠? 그러니까 1억 4천에 한 2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한국 돈으로 매월 한 2억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거를 갖다가 지금 경호비로 지급하고 있고, 작년 한 해 동안에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 경호를 위해서 240만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작년에 이 경호비로 정말 그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240만 달러면 얼마죠? 240만 240만 2천 2억 20억 20억이니까 계산이 안 되네. 만 달러, 10만 달러. 10만 달러면 억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100만 달러면은 10억. 그러니까 240억 달러니까 그 뭐야? 24억에다가 3이니까 3, 2, 6, 한 30억. 30억 정도를 경호비로만 30억 정도를 썼다는 거예요. 예.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얘기가 또 화두가 됐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썸네일에 그 말씀드린 대로 아, 아이고. 예, 박혜숙님, 다방면에 천재 한동훈 시청하고 왔습니다. 예, 한동훈 매력 좋아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김홍정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들어왔어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한번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는 폭풍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에 대한 폭풍전야냐? 제가 그 오늘 썸네일에 그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제가 했잖아요. 10월에 10월, 그러니까 이번이 9월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 10월이에요. 10월 달에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범죄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그 자격정지 아닙니까?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434억 그 어마어마한 그 선거 보전 비용을 갖다가 뱉어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자꾸 민주당에선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 이재명 무죄다. 그리고 또 민주당 계열의 변호사들은 이걸 무죄라고, 자기가 변호사이면서 무죄라고 우길 수는 없잖아요. 이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만 때려라. 100만 원이면 피선거권 박탈이가 대통령을 못 나오잖아요. 대선 후보에서. 그러니까 80만 원만 때려다오. 80만 원 아주 그걸 아주 앵무새처럼 그 각 그 방송에 나와서 패널로 서로 짠 듯이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80만 원만 때려라. 자, 그런데 이게 진짜로 이게 100만 원이 넘을 확률이 저는 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갖다가 오늘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범죄당이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갖다가 좀 몇 가지로 차분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먼저 우리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갖다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두 가지가 하나는 9월 20일 날, 하나는 9월 30일 날 이렇게 결심 공판이, 그러니까 결심 공판이라는 건 제가 말했는데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검사의 구형, 예를 들어서 뭐 징역 3년에 처해 주세요. 징역 5 내지 이런 검사의 구형이 있는 그런 법정이 결심 공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그 피의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마지막 진술. 그러니까 판사가 최종 판결하기 전에 판사님 선처를 원합니다 내지는 억울합니다 내지는 뭐 어쨌든 말할 기회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걸 경실 공판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 중앙지법 형사 34부가 돼 있습니다. 이게 2022년 9월에 검찰이 기소해 갖고 지금 9월 20일 날 결심입니다. 그래 갖고 날짜는 이미 좀 잡혀 있고요.
이거는 그 핵심 내용이 뭐냐? 검찰의 공소 요지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 2021년 10월, 12월 고 김문기 씨, 김문기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이죠. 고 김문기 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과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그렇게 갖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 입장은 뭐냐? 모든 공소 사실을 지금 부인하고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을 각색해 공소 사실을 맞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문기를 갖다가 계속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문기를 갖다가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뭐 10가지가 넘습니다. 뭐 사진부터 해갖고 녹취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건데 판사는 그렇게 판단 아니라 판단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왜 또 그렇게 생각하느냐? 또 잠시 후에 그 판사의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9월 30일 날 지금 결심이 나올 예정인 게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위증교사 혐의 사건입니다. 서울중앙 형사 33부. 이거는 2024년 10월에 검찰이 기소했고 그래갖고 지금 이번 달 9월 30일에 결심 정망인데 이거 내용이 뭐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본인의 검사 사칭 정가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2018년 12월 김병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에게 여러 번 전화해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하니 이건 녹취가 있습니다. 명확하죠. 그래서 이미 재판정에서도 녹취를 깠고 그다음에 이 녹취를 갖다가 그 누구죠? 박정원 의원이 또 녹취를 깠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변호인 측은 어떤 입장이냐? 이 대표가 위증 요구한 사실이 없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모 씨와 통화 과정에서 반복적 설명을 한 것이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 대표는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뿐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먹히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왜 먹히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이게 합 이게 판사가 단독 판사가 아니라요. 3명이 하는 합의부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심이 있고 그다음에 좌우에 그렇게 배석 판사가 있고 그런 3명이 합의를 해서 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유창훈처럼 그렇게 그 단독으로 하는 판사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구속 기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자기가 혼자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만 그냥 꿍짝꿍짝 해 갖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이 그냥 풀어주면 풀어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3명의 그러니까 판사가 3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 권리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심이 뭐 50%의 권리를 갖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주심이 50%의 권리를 갖고 배석 판사가 뭐 25%, 20% 그래 갖고 100%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심 판사가 이재명이 죄가 없다. 무죄 선언을 하더라도 배석 판사가 좌우에 2명이 있잖아요. 배석 판사가 아니 이재명은 유죄다. 그럼 유죄가 되는 거야. 왜? 2대 1로 졌잖아. 2대 1로 졌잖아. 그러니까 주심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3명이 어쨌든 간에 합의를 해야 된다. 그중에 2명이 유죄다. 이렇게 하면은 1명이 앞만 우겨도 이 결론은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재명이 그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 아이고, 어드레스님, 아이고, 예,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위증한 사람이 실토했는데, 뭔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렇죠. 예, 내가, 제명의 요청받고 위증했다고 자백했음. 정법도, 자신의 범죄 인정했음. 예, 맞습니다. 예. 이미 고백을 했죠. 자백했죠. 내가 그 당시에는 그 위증으로 얘기한 거다라고 본인이 실토를 했습니다. 예. 이건 명명백백 김동연이도 어떻게 장난모지 예, 맞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제가 이게 왜 판사가 쉽게 어떻게 주심이 봐주고 자시고 이게 어렵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즘은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배석 판사라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뭐 새끼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듯이 새끼 판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보고 연수원에 먼저 들어가 2년 연수원을 하죠. 그러고 인제 뭐 연수원 성적에 따라서 또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판사 지망한 사람, 검사 지망한 사람, 또 그것도 아니면 이제 변호사 이렇게 되는데 이 사법연수원 시스템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연수원 성적 갖고 그거를 갖다가 분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스쿨 얘기 인제 다음에 좀 할게요. 요거 끝난 다음에 할게요. 일단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우리가 사법고시 로스쿨이 있기 전에 사법시험부터 제가 좀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연수원을 갖다가 인제 졸업을 하면 2 년을 갖다가 마치면 거기 이제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배석 판사가 그때 당시는 어떻게 배석 판사가 되느냐? 주 판사 주심 판사는 경력이 뭐 10년 이상 그렇게 베테랑이 주심 판사라고 배석 판사는 연수원에서 졸업한 지 뭐 한 1 년이나 2년 그런 쉽게 해서 아주 경력이 그러니까 신참들이 배석 판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떠냐 면 주심이 이렇다 하면 그냥 배석 판사들이 그냥 이게 따라가는 형국. 그러니까 말이 그냥 세 사람 합의체지 실질적으로는 주심이 주도권을 갖고 '아 이건 이거다.' 그럼 배석 판사가 그냥 따라가면서 이렇게 도제식으로 이렇게 배우는 거 있잖아요. '아 판결은 이럴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형량을 때리는구나. 뭐 이럴 때는 뭐 요렇게 하는구나.' 이걸 그냥 배우는 의미에서 좌우에 배석 판사를 앉혔단 말이야. 그러면 인제 이 주심이 그래도 10년 이상의 베테랑이니까 뭐 끝난 다음에 뭐 밥도 사 주고 이러면서 지금 키우는 거지 이렇게. 판사를 키우기 위해서 네가 트레이닝을 해라는 의미로 배석 판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배석 판사라 하더라도 이제는 베테랑이 앉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로스쿨로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법 시험 제가 왜 이 서울대 친구들 좀 서울대 연고대 똑똑한 친구들을 컨설팅을 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좀 잘 아는데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사법연수에 상위 한 3% 정도 그래서 100 명이 있다 그러면 상위 3%한 3 명. 그 정도는 판사 지원하면 당연히 판사로 가죠. 왜냐하면 판사가 검사보다 성적이 좋은 애들이 판사로 간대요. 그래서 판사를 먼저 가고 그다음에 고거보다 인제 쪼끔 성적이 좀 떨어지는 애들이 검사로 가고 그러고 판사로 갈 성적도 안 되고 검사로 갈 실력도 안 되는 나머지 애들이 그냥 사시 합격하자마자 그냥 변호사로 해 갖고 뭐 취업을 하든지 뭐 오픈을 하든지 뭐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판사 위에 가장 엘리트 그룹 3% 있잖아요. 그 3%는 어디로 가느냐? 킴앤장으로 갑니다. 예. 킴앤장에서 아예 그냥 스카웃을 해요, 걔네들을 갖다가. 그래서 걔네들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킴앤장에서 키웁니다. 그렇게 또 걔네들이 왜 킴앤장을 왜 가겠어요? 아니 월급으로 따지면 판사 월급이나 검사 월급보다 공무원 월급보다는 킴앤장으로 가면은 뭐예요? 몇 배 더 받는데 그래서 연봉을 갖다가 뭐 이래서 뭐 판사들이 뭐 한 6 천만 원 받는다. 초봉을 갖다가 첫 해에 한 6 천만 원 받는다. 아니 김앤장 가면 1 억을 넘게 주는데 왜 안 갑니까 도대체. 요새 돈이 최고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엘리트들은 김앤장에서 전략적으로 뽑아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 갖고 또 그런 똑똑한 애들이 그걸 원해요. 김앤장에서 뽑히면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로스쿨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똑같습니다. 예. 로스쿨로 이게 바뀌었어도 그러니까 로스쿨로 바뀌면 이게 약간 좀 시스템이 다른 게 우리가 로스쿨 3 년을 하잖아요. 이건 제가 로스쿨 다니는 청년을 갖다가 컨설팅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게 로스쿨 3년 동안에 내가 만약에 검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성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적도 있어야 되지만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 방학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연수를 해야 돼. 내가 검사로 가고 싶다 그러면 검찰청에 가 갖고 제가 신청을 해요. 내가 검사 그 어플라이를 하는데 검찰청에 가 갖고 그러면 검찰청에 가 갖고 뭐 2달 정도 이렇게 방학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 갖고 연수를 하는 거예요. 그 연수를 갖다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 계속 하는 거야, 그냥. 방학 때마다 계속 해 갖고 그러면 그거 하면 뭐냐? 또 시험을 봐요. 그 검사 연수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시험을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TO가 넘치면은 누군가는 잘라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또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로스쿨 동안에 뭐 판사가 될 사람은 그 뭐야 법원 쪽에 가갖고 그거를 갖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연수 같은 거를 하는 거죠. 검사 될 사람은 또 그 연수라는 거고, 그래갖고 판사로 뽑히고 뭐 검사로 뽑히고 그러면 이제 다행이고, 그래서 성적이 떨어져 갖고 그거 안 되면 그냥 로스쿨 나와 갖고 변호사 취업을 하든지 자기가 개업을 하든지 그냥 하는 거고. 그런데 이 로스쿨도 똑같아요. 성적이 상위 그 3%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그런 애들을 그 사법시험 때 연수원처럼 똑같이 뽑아가요. 어디서? 김현장에서 뽑아갑니다. 그래갖고 김현장에서 그 키워. 그런데 지금은 배석 판사를 갖다가 그 신임 판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바뀌어갖고 배석 판사도 이 룰에 의하면 최소한 뭐 5년 이상 경력이 된 사람을 배석 판사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재명의 그 2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석 판사들이 거의 다 그 10년 이상 된 베테랑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중에 그 김현장 출신들이 많이 있대요. 김현장 출신들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배석 판사들이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법률신문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는 이름인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그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여기저기 서치하고 또 법률신문 이렇게 서치하고 그러면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2022 고압 660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가 심의 중이다. 재판부 구성은 한성진 사법연수 30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좀 경력이 있는 거죠. 30기 연수원 그런 거고 로스쿨이 아니라. 자, 부장판사와 그다음에 이학인 변호사 시험, 이건 이제 로스쿨이죠. 변호사 시험 이외에 이학인. 그다음에 박명 37세인데 45기 그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야? 45기라는 건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주심은 누구냐? 그 이학인 판사. 그러니까 그 로스쿨 출신이죠. 이학인은 변호사 시험 이외에. 자, 주심은 이학인 판사인데 그럼 배석 판사가 누구예요? 사법연수원 30기의 한성진,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45기의 박명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서울 출신 한 부장판사는 서울 명덕과 서울법대 졸업한 뒤에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다음에 2004년 창원지방구나 시작해서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고법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그 경력을 보세요. 자, 사법연수 30기, 변호사 시험 2회, 그다음에 박명 45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짬밥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 새끼 판사가 아니라 다 짬밥이 높은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뭐 김현장에서 키운 그런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왜 이 판결을 갖다가 타협하기가 힘드냐? 왜냐하면 이 판사들은요, 자기가 한 판결이 평생 꼬리표처럼 이게 끌고 다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재명 판결이라는 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판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판결을 어떻게 내리느냐,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건 다 공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 유죄라 그러고 누가 무죄라 그러고 이런 거를 갖다 다 알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기 그 명예와 자기 이거는 몸값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타협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심 혼자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증보사 사건 똑같습니다. 이것도
위증보사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가 심리하고 있는데 김동연 그 51살에 30기입니다. 사시 30기 부장판사와 그다음에 안근홍 36세인데 44기 김태영 40세인데 지금 변호사 시험 4회 이렇게 3명의 그 해갖고 합의체로 판결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심이 안근홍이래요. 그런데 이 안근홍 판사 혼자 자기가 뭐 주심이라고 그래갖고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배석 판사가 더 나이도 많고 경력이 많습니다. 이게 뭐야? 김동연 나이가 더 많잖아요. 경력도 많고 근데 주심이 안근홍이야. 젊은 사람이야. 36세. 김태형 40세. 그러니까 사실 36세 정도 되면 이거 로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이게 그래도 젊은 층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그 프레시하고 개혁 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뭐 그 뭐죠? 50억 클럽 뭐 권순일 이렇게 그 로비하듯이 이거 로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재명이 이거 좀 심각하다. 10월에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하냐면 이 판사 구성 자체가 거기 뭐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도 있고 이 새끼 변호사는 없습니다. 다 경력이 다 10년 이상 되는 그런 베테랑들이 지금 그 세 명이서 그 합의로 이렇게 판결하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설사 삐딱선을 놓더라도 나머지 두 명이 예를 들어서 주심은 무죄라고 했는데 나머지 두 명이 유죄다 그러면 그럼 뭐예요? 주심이 주심이 그냥 지는 거야. 그게 유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세 명이서 첫 번째 합의를 보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합의는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합의를 봐요. 그래갖고 뭐 무죄면 무죄다. 유죄면 유죄. 이건 뭐 세 명이 세 사람 다 그렇게 하든지 하면 2대1로 결론이 나든지 어쨌든 간에 자, 그래갖고 유무죄를 정하고 만약에 유죄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합의 보는 게 뭐냐? 그러면 징역형을 때릴 거냐, 벌금형을 때릴 거냐. 이걸 갖다가 또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중죄이기 때문에 징역형이다. 이거는 뭐 벌금형이다. 이렇게 갖고 또 세 사람이 합의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징역형이다. 그러면 형량을 얼마로 때리는 거? 뭐 징역 2년이냐, 뭐 징역 5년이냐, 형량을 정하는 거죠. 만약에 벌금이다. 그러면 금액을 정해요. 그 액수가 얼마냐? 이게 뭐 80만 원이냐, 아니면 뭐 100만 원이냐, 뭐 5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그 금액을 이렇게 세 단계로 합의를 봐갖고 최종 그 판결문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 이거는 뭐 충분히 100만 원 이상. 왜냐하면 그 정보전 TV의 그 정혁진 변호사는 뭐냐면 이게 법리로 따지면 이거 벌금 1000만 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법에 규정해 있는 법리로 따지면 이거 1000만 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아무리 반을 깎아도 디스카운트 그래 50% 자른데 그래도 500만 원 아닙니까? 1000만 원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건 이건 당연히 100만 원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그 세상 말로 얘기해서 뭐 매수를 하거나 어떻게 회유를 해갖고 이걸 뭐 80만 원을 때린다 이게 지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되고 이제 10월이면은 왜냐면 이제 9월에 하면 이제 한 달 안에 대개 그 판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판사가. 그러니까 결심 공판을 9월 20일 날 그다음에 9월 30일 날 이렇게 두 개 결심 공판하면 한 달 아니면 뭐죠? 그러면 뭐 10월 20일 내지는 11월 초 이렇게 최종 1심 판결이 나온다. 그런데 그 판결이 아마 이재명한테는 그 청천벽력의 판결이 나올 거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뭐 피선거권 박탈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재명이 쉽지가 않다 이런 거고 그리고 1심은 이게 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세게 나올 수가 있느냐?
사실 1 심은요 부담이 좀 덜해요. 왜냐하면 2심 판결은 그게 그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뭐냐면 그냥 그 법리만 따지는 겁니다. 제대로 이게 법적인 논리로다가 판결했는지 아니 법리만 따지는 거고 그 2심 판결이 어떤 그 현상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최종 판결과 같은 건데 1 심이 왜 부담이 없냐 하면 뭐 1 심에서 세게 판결했다고 그래도 항소하면 되잖아요. 그죠? 항소하면 뭐 2 심에서 또 그걸 갖다가 뭐 잘못됐으면 수정할 수 있으니까 사실 1심 판사들은 부담이 좀 덜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세게 나오지 않을까.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은 그 이재명도 뻔히 이재명도 변호사니까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지 이미 이재명도 그 합의체 그 세 사람 그러니까 6 사람이죠. 세 사람, 세 사람 그 판결이 2 개니까 이미 분석이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자격 정지 이게 나오기 피선거권 박탈이 나오겠구나.' 아니까 그러면 그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만약에 그렇게 판결이 났을 때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냥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남 좋은 일 시켜 주는 거예요. 왜 그거 있잖아요. 무슨 죽 써서 뭐 누구 준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누가 기다리고 쓰리김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이 쓰리김 아닙니까? 이 쓰리김이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지금 그 피선거권 박탈될 때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좋은 일 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게 뭐냐? 대통령 놀이를 갖다가 그중에 하나가 대통령 놀이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이 대통령 놀이라는 건 뭐죠? 그 이재명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섀도우 캐비넷을 갖다가 만들어 이거 제가 방송을 했는데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어라."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했습니까? 그 김민석한테 지시를 해 갖고 김민석이 KBS 광주 방송에 나가 갖고 얘기한 게 그겁니다. 그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건 뭐죠? 미리 내각을 구성하는 거예요. 뭐 법무부 장관은 누구 뭐 국방부 장관 누구 이렇게 해 갖고 미리 그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도 아닌데 왜 하는 거야? 그 대통령 놀이하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통령 놀이를 왜 하는 거죠? 그리고 김민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년 안에 모든 시스템을 갖다가 정비하겠다. 우리가 정권을 갖다가 받을 모든 시스템을 1년 안에 정비하겠다." 이렇게 김민석이 얘기한 게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 갖고 무슨 효과가 있고 뭐 그걸 미리 해 봐야 뭐 하겠어요. 정말 정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그렇게 계속 그 언론에다 흘리고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건 뭡니까? 판사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네가 지금 판결하는 게 누구냐? 대통령 판결하는 거 똑같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네가 만약에 유죄 판결을 한다? 그럼 너 대통령을 갖다가 유죄 판결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로 지금 압박을 하는 거예요, 판사들을. 그러니까 "벌금 80만 원만 때려라." 이 얘기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지금 대통령 놀이를 하면서 뭐 무슨 섀도우 캐비넷을 만든다. 그걸 갖다가 1년 안에 완성하겠다. 그걸 갖다가 공영방송인 KBS 광정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그 최고위원회의가 지난 목요일 날이 있었거든요. 국힘의 최고위원회가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목요일 날 어디 가서 했습니까? 지방 가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농산물 뭐 센터가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는 그 농 농산물 그 유통센터에 가 갖고 최고위원을 했는데 거기서 최고위원회에서도 그 장동혁 대변인인가요? 장동혁 최고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섀도우 캐비넷을 만든다. 뭘 한다. 이거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것도 결국은 10월 달에 있을 그런 그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선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거를 갖다가 최고위원회에서 언급할 정도로 "이게 지금 그 걔네들이 쓰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걔네들이 추석 전까지도요. 지속해 갖고 계엄 그건 말도 안 되는 계엄을 갖다가 지금 3주 내리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그 왜 떠들겠어요?
여러분, 이 계엄도 이겁니다. 10월 달에 이렇게 판결이 정말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대처 방법은 뭐 없어요. 탄핵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탄핵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장외 집회를 할 수밖에 없죠. 탄핵을 뭐 국회 안에서만 해갖고는 탄핵이 안 되니까 이 국민의 그 여론몰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처럼 똑같이 뭐 광화문 서울역 이런 데에서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냥 매일매일 나가갖고 유모차 끌고 나가고 못 끌고 나가고 해갖고 바람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주도하겠습니까? 뭐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이런 노조들이 주도해갖고 그렇게 하겠죠. 그다음에 그 뭐야 그 경기동부연합 그런 대한민국의 전복 세력들이 다 힘을 합쳐갖고 그걸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했을 때 그 계엄에 대해서 못을 박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했을 때 대통령이 야 이거 비상시국이다 계엄 선포한다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못하기 위해서 계속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해갖고 아예 다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용산에서도 그게 무슨 얘기냐? 계엄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국민들 하여금 계엄은 절대 발의를 못한다. 이렇게 지금 계속 인식을 갖다가 해줘야 비상시국에서도 계엄을 발의를 못할 거 아닙니까? 음? 여태까지 그 세뇌한 게 있잖아. 대한민국 국민들을 갖다가 세뇌한 그 내용이 있잖아. 계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계엄을 갖다 계속 떠드는 건 뭐냐? 뭐 때문에 떠든다고요? 이재명이 그렇게 엄청나게 리스크를 갖다가 빵 하고 터졌을 때 결국 이재명이 쓸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탄핵을 갖다가 계속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장애 집회를 해야 되는데 장애 집회를 하면은 결국은 뭐야? 폭동이 될 수밖에 없어. 뭐 짱돌 던지고 뭐 이럴 수밖에 없거든. 장애 집회 왜 국민들을 선동하려면 왜 그렇잖아. 그냥 있을 때보다 왜 우리가 전쟁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쟁할 때 맨 처음에는 그 총을 갖다가 어설프게 하고 막 숨고 막 그러다가 옆에 있는 애가 총에 딱 맞아갖고 피를 흘리고 죽은 거 보면 눈이 획 돌아가갖고 그다음부터 뭐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막 쏴대잖아요. 이 똑같습니다. 되게 보면 이렇게 이 데모를 하고 그런 집회를 할 때 누구 하나는 뭐 다쳐서 피를 흘리고 뭐 머리가 깨지고 막 이런 걸 봐야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흥분해 갖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경찰이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해갖고 그다음부터 막 쇠파이프 던지고 짱돌 던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이 해봤잖아요. 걔네들이 좌파 애들이 선동하고 어떻게 사람 눈이 뒤집히게 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있고 폭동 상태가 되면은 심각해지면 결국은 뭐 계엄 선포하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계엄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계속 못을 박았고 뭐 국회에서도 떠들고 뭐 뭐에서 떠들고 해갖고 지금 뭐야 그 국힘도 절대 그런 일 없다, 용산도 절대 그럴 일 없다 이렇게 하고 약속을 갖다가 받아놓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계엄 놀이를 갖다가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리스크가 어떻게 10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탄핵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맞물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갖다 하려면 결국은 약한 고리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또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뭐 지금 김어준이 이렇게 띄우는 거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김건희 여사가 무슨 뭐 공천에 개입했다. 그게 지금 뭐 증거가 있다, 뭐 녹취록이 있다, 뭐 이러면서 그걸 갖다가 뭐 추석 끝난 다음에 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갖고 지금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물고 늘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지만 자꾸 이렇게 지금 김건희 여사 쪽을 공격을 해갖고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이렇게 누가 대통령이냐 도대체 그러면서 자살 예방의 날 이걸 갖다가 이거 X에 올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갖고
그걸 갖다가 계속 지금 분위기 조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폭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실수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된다. 이 얘기 지금 분위기를 갖다가 계속 조성하고 있다. SNS를 통해서 자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뭐 국회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그 이재명이 자기의 10월 달의 운명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대놓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추석 전에 이거 11일 날입니다. 추석 전. 추석 전에 뭐를 갖다가 발족을 했냐면 범죄당 연합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당이 모였습니다. 지금 그 범죄당 연합으로 해갖고 윤석열 탄핵 준비위원 의원 연대 이렇게 해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어떻게 떴느냐? 11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추석 바로 전이죠. 11일 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 연대 제안 기자회견에서 강득구, 윤종호, 민영배, 황운하, 한창민, 김정호, 김준혁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그래서 이게 윤종호가 주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윤종호 의원실에서 제공한 거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뜨고 있습니까? 지금 대놓고 10월 달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다 바람을 잡지 않았습니까? 뭐, 그 계엄령으로 바람 잡고, 뭐, 김건희로 바람 잡고, 그 다음에 최재명 특검으로 바람 잡고, 뭐, 그 다음에 이번에도 추석 끝나면 지금 두 개를 통과시킨다는 거잖아요. 최재명 특검법하고, 그 김건희 특검법. 그래갖고 이제 바람을 갖다 충분히 잡았기 때문에 10월 달에 판결이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선동하고 장애 집회 갖고 짱돌 던지고 쇠파이프 던지고 그래갖고 폭동으로 만들어 갖고 선동해서 이재명을 갖다가 지킬 수 있다, 방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을 갖다가 지금 혼돈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2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폭동이 시작되면 모르긴 몰라도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음이 떠난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혁이라는 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탄탄하게 받쳐줬을 때 개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개혁하는 게 위험하다. 왜? 정부 자체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이렇다. 여러분 잘 아시고 그 어떻게 지금 걔네들이 대비하고 있고 어떤 전략으로 그동안에 얘네들이 그렇게 뭐 계엄이니 뭐 무슨 탄핵이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준비를 했는지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이재명하고 문재인은 친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재명하고 문재인은 친하지 않은데 그걸 갖다가 지금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 동맹을 맺은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탄핵 국면이 돼갖고 이걸 갖다가 시위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친문 세력이 필요하죠. 예, 개딸뿐만이 아니라 친문 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스처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의 문재인을 남아서 우리는 그 이 방탄 동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라고 하면서 그 문재인 수사 추가 압수수색하고 검찰 수사 등 움직이 가시화하면 고소고발 등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 지금 민주당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수사과정서 위법사항 발견되면 수사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그러니까 그 뭐야 수사를 못하도록 검사들을 갖다가 탄핵해갖고 또 직무정지 뭐 5, 6개월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폭동을 일으켰을 때 자기네들이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탄핵해갖고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그 문재인이나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고소고발하고 그다음에 탄핵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멈추게 만들고 수사를 진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인 전략들이 드디어 확연하게 지금 퍼즐 맞히듯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후 그 한통령 채널에서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막을 거고 그건 막을 사람이 결국 누구냐? 결국 누구겠어요? 결국 한동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워낙 그 대통령이 민심을 잃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야 그 김건희 여사도 완전 지금 코너까지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썸네일을 이렇게 잠시 후 5분 후에 한통령 채널에서 방송할 썸네일을 보자면 알면 알수록 더 빠져드는 한동훈의 매력. 10월 결전을 위한 태풍 전야의 골. 제가 지금 10월 한판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10월 달에. 그런데 그 한동훈의 그 플레이리스트가 마치 굉장히 그 감성적이고 고요하고 감동을 줬던 그게 뭐냐? 결국은 결전, 10월 결전을 위한 어떤 에너지 충전? 태풍 전야의 고요? 예, 제가 오늘 방송을 1시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갖다가 오늘 해야겠구나 하고 썸네일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자, 그 자세한 얘기는 잠시 5분 후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 날 한 5일 남았죠? 예. 저녁 8시에 특별 방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원으로 한통역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통역 채널의 멤버십 슈퍼챗 슈퍼생수 오픈 기념으로 멤버십 방송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통역 채널의 멤버십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좀 멤버십 후원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으로 경연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방송 중에는 이 원리를 알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이다. 억셉트 앤 두배.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그 컨설팅 할 때 그 CEO들한테 아주 하는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걸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크게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 생각합니다. 자, 그 예. 그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이렇더라 채널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박세진 님, 장창환 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김재영 님, 바른공지장 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골뱅이하고 한글로 한통령 이렇게 해갖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분한테도 널리 널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잠시 후에 알면 알수록 더 빠져드는 한동훈의 매력 한통령 채널에서 또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간 채널 이렇더라 채널 여러분이 또 채창에 써주신 글을 또 마무리하고 예. 제가 그 여러분이 쓰신 글은 다 읽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예, 멀리 가지 마시고 5분 후에 다시 한통역 채널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